안녕하세요. 언니가 보고 있다 12번째 뵙겠습니다. 요즘 정치 관련해서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죠. 저희도 사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기사 후딱 쓰고 이렇게 달려오기도 참 빡빡하네요. 오늘도 정신없는 와중에 그래도 언니가 보고 있다는 멈출 수 없다는 나름의 사명감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일 기자 오늘도 함께 해주셨네요. 예, 오프닝 준비해왔어요. 알 수 없는 언니의 마음을 파고드는 고품격 알파고 방송 김남일입니다. 연일 이항구 새누리당 공관위원장이 입을 쳐다보느라 바쁘신 이경미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미 기자입니다. 네, 새누리당 출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동시에 취재하시면서 어느 쪽에게도 좋은 소리 안 하시는 이세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새누리당의 공천 피바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김남일 기자가 이런 명칭을 붙였는데요. 3.15 부정 공천의 밤이라고. 네. 3.15 부정공천 사건이죠. 네. 3월 15일 밤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현장에 있었습니다. 3월 15일 8시 22분이었죠. 이항구 공관위원장이 발표를 한다고 시작했던 시간입니다. 사실 그보다 한 2시간 전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늘 유승민 의원은 날아가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이제 이런 얘기가 보고가 되면서 좀 안심하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자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의원만 빼고 다 했죠. 그렇죠. 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간단히 그 현장에 있었죠? 이경민 기자가? 제가 메멘토처럼 하루하루 기억을 하루 지나면 기억을 잊어버려서 정확히 기억 안 나. 그날은 제가 국회에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있었나 본데. 근데 어쨌든 둘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전날 이게 사실 이제 빠듯해요. 이제 그 공천 결과 발표하는 게. 그래서 전날 이제 이항구 위원장이 3가지 기준을 했었죠. 무슨 뭐 당 정체성, 국회의원 품위, 그리고 또 편한 데서 자선하는 의원, 이거 기준으로 치겠다라고 해서. 근데 시간 없으니 뭐 내일 중으로 끝내고 뭐 비례대표 심사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 나머지 30곳이었거든요. 이제 남은 곳이 하겠구나 했는데 실제 그 8시 20분에 나타나서 쭉 발표를 하는데 유승민 의원은 없었어요. 다만 앞에 이제 이른바 친유승민계 의원들 대구 지역 그리고 또 수도권 서울에 이제 비박계 이재호 의원, 뭐 진영 의원 둘둘이 단수 추천.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지만 옛날로 따지면 전략 공천에 다 날아갔습니다. 우수수. 네.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당직자에게 이거는 옛날 그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3.15 부정공천 사건 아니냐 그랬더니 역시 한결같은 소리 한다고 한 소리 들었죠. 예. 네. 각각 다른 이유는 뭐래요? 이항구 위원장 특유의 이제 말투가 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딱 얘기를 하고 뭐 이것저것 이유를 물으면 말해줄 수 없다. 뭐 다 알아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뭐 당사자들도 모르고 이제 기자들도 이제 짐작하는. 네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당원 당규에는 이제 명시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단수 추천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선 추천을 한다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이항구 위원장은 어떤 뭐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그냥 조금 기준 없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식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공천을 좀 했죠. 그러니까 일부 몇 명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오늘 최근에 말이 나오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서 지더라도 니들하고는 같이 일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특히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한 10몇 년 전부터 독재자의 딸 무슨 유신통치 장본인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생으로 욕하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3년째 비판해오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공개석상에서. 다 TV 화면에 잡히는 자리에서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 큰일 저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니, 뭐 당연히 찍힐만 하고요. 진영 의원은 뭐 잘 또 아시겠지만 오늘 탈당했죠. 탈당하고 사실상 용산에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진영 의원이 2013년 9월에 그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연계하는 거에 반대하면서 네. 국민과의 약속인데 내가 양심의 문제로 어떻게 이걸 하냐. 한마디로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 저버린 사람이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나와버렸어요. 대통령이 가지 말라고 몇 차례 잡았는데 사표 수리 거부하고 물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도 결국은 그렇게 말하고 나왔으니 뭐 사실상 그의 그때 그녀의 가슴에 예. 칼을 꽂으면서 아우, 그 함부로 그렇게 찌르면 안 되는데 그때 참. 예, 이게 또 그 현역을 탈락시키는 방법이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가 용산, 서울 용산인데 그 지역을 아예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여성만 공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진영 의원을 떨어뜨렸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의 주호영 의원도 수성을 지역구인데 그 지역을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주호영 의원도 탈락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한구 위원장 설명은 여성들이 당선이 될 만한 곳에 우리가 그걸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새누리당 텃밭이어야 한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 뭐 용산, 서울 용산, 뭐 대구 수성을 뭐 이런 식으로. 용산은 텃밭도 아니잖아요. 왜 멀리 말이 네.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어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거만한 그런 자세로. 식의 이유를 대면서 이제 특정 하필이면 그렇게 우선 추천으로 내리꽂는 지역이 다 비박계고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지역이고, 근데 또 이재호 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 대표적인 수도권 험지 새누리당에는 험지 지역인데 여기는 또 이재호 의원을 배제하고 그 단수 추천으로 유재길 후보를 이제 지명을 했는데, 이제 흘러나온 얘기가 뭐 당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뭐 당 정체성에 좀 맞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지 이재호 같은 이재호 의원 이재호도 사실은 근데 저 당처실 사실 따지면 정체성, 민중당 출신이고 그- 유재길 씨도 그 NL 주사파 출신이고 다 이상해.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한구 공관위가 밝히는 공천 기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 양반 부잣집 도련님 네네. 이런 것도 하나의 공천 기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과연? 그게 무슨 일인가? 아니 그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한구 위원장이 일단 71살 당- 노인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뭔가 양반집 도련님이라는 표현을 갖다 요새 안 쓰잖아요. 어떤 사람을 할 때 그냥 아유 깍쟁이란 표현도 요새 잘 안 쓰는데 양반집 옛날에는 도련님이라니. 오렌지라 그랬죠. 남경필 보고 오렌지라. 왜또 야, X세대. 그러니까 어쨌든 이한구 위원장은 뭔가 구체적인 기준은 말 안 하고 니들이 몰라서 그래 인상 한마디로. 비평적인 것으로 한다는 아니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말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내부적인 것도 보면은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데 내부적으로 있고 얘네들이 얼마나 좀 나쁜 짓 한 거 알아? 사실 이런 뉘앙스를 팍팍 풍겨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리고 너희들이 그 표면적으로 아는 어떤 그 의원의 어떤 겉모습, 겉인상 뭐 이런 거 말고 니들이 모르는 걸 우리는 알아라는 걸 뉘앙스를 근데 풍기는데 그러면서 슬쩍슬쩍 예. 뭔가 뭐 약간 부도덕함을 갖다 흘려요. 한두 개씩. 근데 틱틱. 나는 그 공천 기준, 그러니까 당 정체성 위배에 품위 지키지 못하는 의원, 한각에 다선들 계신 분, 이런 식의 기준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전혀 없었고 어디 뭐 문서나 공식적인 규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이한구 위원장 입에서 나온 건데, 이제 뭐 그런 규정은 있어요. 뭐 심하게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가 품위를 손상한 자, 뭐 품위를 이런 손상한 거 자, 있죠. 뭐 당에 심하게 해를 끼친 자, 뭐 이 정도인데 그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걸 매우 본인 폭넓고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본인이 원하는 아니, 근데 쪽으로 이제 일단 해석을 한 당의 거죠. 공천이라는 게 무슨 엄격한 무슨 헌법 기관에서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엎어치나 매치나 뭐 원칙이 있든 뭐든 자기들 당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 충분히 여지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새누리당은 보복 공천의 역사가 4년마다 되풀이 되는데 2008년에는 친이계가 친박 다 날려버렸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지금 뭐 이재호나 뭐 임태희 이런 분들 사실은 그때 가해자들. 2008년 때 어마어마한 가해에 그 가해자 아직 공소시효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서 사실은 이 양반들이 또 너무 억울해 한다는 것도 약간 이상하긴 하고, 또 지금 대구에서 우르르 떨어진 이승민계 의원들, 뭐 박하게 말하자면 그분들도 4년 전에는 전략공천으로 뚝 떨어진 분들이거든요. 다만 근데 이 양반들이 그럼 4년 동안 전략공천으로 과거에 전략공천이라는 게 유효한 공천제도로 살아있었을 때 전략공천을 받았고 4년 동안 의정활동을 봤을 때 얘네들은 정말 수준 이하다 하면 쳐도 되는데, 사실은 지역에서도 아니면 중앙정계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굉장히 양질의 어떤 보수 정치인으로 분류된 사람들 상당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쳐버리고 한결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예, 거 아닌가요? 뭐 여러모로 2012년에 진박 인식 찍은 사람을 다 내려보내니 이제 다들 야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당 정체성 위배나 뭐 품위를 지키느냐, 뭐 한각에 다선을 들였는지, 뭐 악정고투했는지 이런 것들은
뭐 일종의 야당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정무적 판단이잖아요. 이런 정무적 판단 말고 어떤 정량 평가가 있었나요? 뭐 여론조사 지수라든가 뭐 여연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 유출됐던 한번 약간 편집돼서. 그 이한구 위원장은 여론조사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다라고 하고 이제 그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내잖아요. 공천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내는데 그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정량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향식 공천 하에서는 뭐 투표로만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기계지 우리가 알파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정량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사실상 좀 이한구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정성 해왔습니다. 평가해야 된다. 우리는 네네. 아니, 정량 제가 봤을 평가할 때 수 그건 없다.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평가라는 게 아까 시작할 때 말했던 내가 선거에서 몇 석 잃더라도 너희랑은 일을 못하겠다라는 박통의 마음이 그러니까 박통의 마음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부터 쳐내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하고 아직 이제 사실 총선 끝나면은 2년도 안 남았잖아요. 박통 임기가. 그러니까 앞에 3년 동안 박통은 지금 계속 너희들 때문에 지금 여고 야구 다 저 법안도 통과 못 시키는 이런 엉망국회 이거 계속 그 프레임으로 가져왔는데 그러니 내가 진짜 우리 당만이라도 이 순결한 진실한 사람들로만 채워서 한번 2년 빡세게 밀고 나가겠다. 이 취지 아니고는 공천의 기준이라는 게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이 와중에도 김무성 대표 식구들은 살아남았다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그런데 또 그 다음날 그 김무성 대표는 그 8곳에 대해서 한 곳은 재심을 신청을 했고, 그러니까 제안을 했고 한쪽은 의결을 보류했죠. 7곳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자기 식구들은 살아남았는데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도 된다 이건가요? 아니면은 나 이렇게는 하고 있어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면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뭐 굳이 그렇게 막 꼭 면피용 쇼라고 단정 지어서 하기 그렇고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막말하는 이전부터 상향식 공천을 계속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친박계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천도 결국은 허물어졌잖아요. 상향식 공천이 허물어졌으니까 김무성 대표 차원에서는 대항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대항을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물론 방법은 없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도 뚜렷한 이 결정을 다시 뒤엎을 만한 그런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낙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 공천장을 받게 된 비박계의 좀 목소리 큰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한구가 그동안 분탕질 치는 과정이 한 달 넘게 이어졌는데 그동안에 계속 밀리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미 다 결정되고 그러니까 오늘 조혜지 의원 같은 경우 낙천한 저 유승민계 친이계였다가 유승민계인 그 양반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버스 떠난 다음에 손을 들어서 뭐하냐 저 리더십 이미 상실했다 의지도 능력도 없다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한구 위원장한테 조롱이나 당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미 다 끝난 다음에 하고 나서 저러는지 했을 때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면피가 확실하고 만약에 면피가 아니라면은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하면 뭐 남은 카드가 뭐냐 해서 오늘 나온 말이 그러면 정말로 대표직을 걸든가 나 이거 못 막으면 사퇴한다 했는데 그건 또 사실은 그랬다가는 총선 이후에 내년 대선까지 바라보는 김무성 대표한테는 자기의 진짜 너무 치명적이죠. 아무것도 이제 아무도 그 글을 갖다 보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표직은 유지해야 되고 그런데 이 판을 갖다 되돌릴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면피라는 해석이 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궁금한 게 제가 출입하는 당은 공관위에서 결정해 오면 그거를 비대위에서 논의를 해서 비대위에서 뭐 추인인지 의결인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은 비대위에 올라가기 전에 공관위원장이 발표를 해버리지. 그 홍창성과 이한구의 차이지. 아니 뭐 당에 지금 이렇게. 근데 나중에 당연히, 공천장은 도장을 찍어주는 건 대표 아니에요. 응? 대표가 도장 안 이게 찍어주면. 공관위원장과 그 대표의 마음이 짝짝꿍 잘 맞으면 그 어떻게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로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우리도 그 최종 우리도라고 하는 게 누구나 그 1차 결정이 있고 2차 결정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최고위원회가 의결하는 게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최종 결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관위원장은 결정된 상황을 바로바로 발표를 하는 거고.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최고위 본인이 보이지도 쓴 기사 않았는데. 저 국장이 뭐 저 엎어버리면 성질 내잖아. 그거 무슨 상관이야?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지금 현재 이 공관위원장과 대표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 같아요. 그리고 이 공관위원장이 이걸 발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권한은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양해되는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만약 이한구 위원장이 결정을 했는데 그걸 최고위원회에서 다 의결 받은 다음에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발표한다고 하면 얼마나 또 많은 그런 그 변화가 있겠어요. 보면 최고위원회 올라가서 또 자기 사람 심고 빼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질러버리는. 그리고 대표 저기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마치 이양구가 마치 어마어마한 자율성을 가진 알파고처럼 보이는데 그 양반은 그냥 저쪽 청와대 쪽에서 꽂아놓은 랜선에 따라 움직이는 알파고라니까. 그 계산 능력이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지금 가장 피마르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수족을 잘라내는데 왜 유승민 의원은 계속 놔두는 건가? 이것은 그 바로 사형에 처하지 않고 피말리면서 일종의 고문 형태로 지금 그 말려 죽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유승민 의원만 짠 살아남고 나머지는 쳐내고 이런 상황을 그냥 그 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전략적인 그 지연의 그런 의도인가요? 유승민 의원을 끝까지 괴롭히겠다라는 걸로 봐야겠죠. 뭐 살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뭐 발표를 하면 되거든요. 공천 발표를. 근데 유승민 의원만 공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유승민 의원 주변 의원들을 다 잘라낸 상태에서 유승민 의원을 지금 자르면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잘린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유 연대 또는 비박 연대를 구성할 수도 있으니까 그 구심점을 최대한 이렇게 후보 등록일 그러면 바로 전에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심하면? 그래서 오늘 김태호 최고위원이 아침에 이제 기자들한테 25일까지 가능하다. 뭐 그러니까 마감 후보 등록 마감 전에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전 저 4년 얘기를 전에도 했죠. 사실은 후보 등록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에도 막 비어 있는 지역구 전략 공천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3월 24, 25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뭐 산술적으로는 그때까지 끌어도 상관없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전략 공천 바로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공천을 주면 맘 놓고 말을 하잖아요. 응?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공천을 못 받은 상황이니까 지금 아무 말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분이 불확정성한 나지 그렇죠. 상황이니까. 않았으니. 네. 지금 저기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봐도 김종인 대표한테 막 이렇게 들이받고 하는 사람들은 불출마 선언하거나 이미 공천을 네. 받은 사람들이 대구는 또 지역적 특성을 고려. 만약 공천장 받았다고 뭐 아무 말이나 하고 다녀봐요. 그러면 대구는 또 안 뽑아줘. 안 됩니다 그거. 대구 잘 알아요, 근데 대구 여기까지 거기서 잡은 게 한 10밤은 되죠. 아니 여하튼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당내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 의중과 좀 맞서보려고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 지연되고 있다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 그건 전혀 그건 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망신주기. 알아서 그러니까 뭔가 좀 알아서 우리가 저 신호 보냈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좀 네가 물러서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유승민 의원 성격상 그 절대 그 사실 저 마초거든요. 대구 마초. 무슨 뭐 이게 선이 야리하고 약간 얼굴이 가늘하고 해서 뭔가 약할 것 같지만 그 아는 사람들은 그냥 나쁜 마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강단이 성격, 있다고도 성격 세고 하죠. 예, 그렇죠. 절대 그런 거 물러설 사람이 아니고 지난해 저 원내대표 그때 이제 축출 사태 때도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신호를 보내도 의총까지 다 거치고 시간 쭉쭉 끌다가 나가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한 명 딱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폼도 잡으려고 지금 잡고 있는 거고요.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어떤 자기의 나가는 마지막 모습을 세게 좀 이렇게 포장을 하려는 이제 어쨌든 이거는 적의 공격을 비틀어서 틀어받는 거죠. 그렇죠. 만약 유승민 의원이 공천을 못 받으면 당연히 무소속 출마하겠죠? 어떨까요? 그러겠죠. 하지 않을까 싶고. 출마는 거의 확실하죠. 네. 예. 그죠? 근데 만약 혼자만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도
뭐 예전에 뭐 이재호 의원이라든지 이재호 의원 주변에 그 수족 다 잘리고 혼자 남았을 때 공천 받았을 때 19대 때 그때나 그 전에도 박근혜 의원도 그 친박들 다 잘렸을 때 혼자만 일단 당의 공천을 받아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혼자 공천을 받는다면 굳이 뭐 탈당해서 출마를 할 이유는 없는 지난주에 거라고 윤상현 봐요. 의원 공천 줄 거라고 허치팠지만 이번에도 그냥 내 맘대로 예상하자면 굳이 저걸 줬는데 내가 혼자 살아서 구차하게 사느니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안에서 한 명이라도 살아남는 게 그렇죠.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걸로 구심점 삼아서 또 어떻게든 살아남은 사람 끌어모으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 무슨 폼 잡는다고 그걸 갖다 냅다 걷어차면은 그거는 전혀 정치공학적으로도 안 맞고 어차피 뭐 대선 후보 선출되면은 박근혜 권력도 빠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2017년에 뭐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야지 뭐. 그 나머지 비박들 그러니까 3월 15 부정 공천 3.15라고 밤에 해야죠. 3.15. 3.15에 그 잘린 나머지 비박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하는 사람, 그러니까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지금까지 결정된 사람? 무소속 출마를 밝힌 의원이 진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안 했지만 탈당을 한 사람은 진영 의원이고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굳혔고 임태희는 무소속 탈당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요. 그죠? 안상수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그러니까 친이계 쪽은 대부분 다 했는데 이쪽 그 유승민계 의원들 네. 뭐 대구에 계신 분들 경기 성남 분당갑의 이종훈 의원이나 아직 밝히지 않고 있고 김일국 뭐 류성걸 의원 예.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못 얘기를 밝힌 거죠. 들어보니까 일단 유승민 의원의 거취가 결정된 다음에 같이 좀 이제 결정을 하려고 정작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에서 저 날라간 우리 저 삼선의 서상기 의원은 잘 모르지만 저 사이버 테러 방지법 주창자라고 하면 다들 네, 아시겠죠. 그렇죠. 그분하고 또 애초 저 유승민계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막 하고 다니다가 홍지만 의원님은. 유승민 의원 날라간 뒤에는 나는 유승민하고 안 친했다고 아예 안면몰수한 홍지만 의원 요 두 분은 어저께였나요? 저 국회 정론관에 나와서 앞에 조혜진 임태희 의원이 이거 승복 못한다 낙천 결정했을 때 바로 뒤에 나와서 우리는 승복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라고 참 재미없는 선언을 하고 사라졌죠. 권은희 의원도 거기 이름을 같이 올렸죠. 불출마 선언에. 권은희 의원은 불출마하기로 했고 네, 여기서 그- 권은희는 야당 권은희가 아니라 대구 권은희를 네. 말합니다. 네네. 그 앵앵거리는 목소리에 진짜 그 비박들 야당은 권은희도 중에서도 앵앵거려. 그러니까 비박 중에서 유승민계 의원 그 유승민계 비박들은 아직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좀 임태희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센티니계 이런 분들은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밝힌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 약간 그게 유승민계 쪽은 사실 대구나 여기 성남 이런 데잖아요. 뭐 네. 이게 사실 어려운 지역이에요. 굉장히 만약에 내가 지금 뭐 낙천했다고 새누리당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힘든 지역이거든요. 대구는 당연하고 경기 성남 거기만 해도 일단 지난 총선 때도 한 10% 차이 이 정도로 좀 힘겹게 이긴 데예요. 근데 거기에 나왔을 때 과연 좀 뭐 이길 수 있나 이런 장담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로 그걸 갖다 탈당 뭐 무소속 출마 이거 선언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자해적인 행위고 뭔가 좀 이미 저 결정된 이후에는 좀 시간을 보고 상황을 보고 흐름을 보고 어떻게 할지를 두루 자기들끼리는 열심히 저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고 있겠죠. 우리는 유승민 모르는. 의원이 독자 계보를 꾸릴 만큼 그럴 영향력이 큰가요? 어때요? 대선 주자가 아닌데. 사실 저 이양구 위원장이 다 싫지만 예전에 했던 말 중에 유승민이 뭐 그렇게 대단해라고 한마디 한 적 있었거든요. 자꾸 유승민 물어보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유승민 의원이 저 박근혜 대통령한테 개겨서 들이받아서 그리고 나름 어쨌든 원내대표 할 때 어떤 신보수라는 굉장히 뭐 새누리당 내에서는 글 한 20년 내 보기 드문 참 그래도 나름 괜찮네라는 이런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한 것이 유일한데 그 뒤로 너무 사실은 좀 평가가 커졌거든요. 근데 뭐 정치인이 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한 방에 크는 거긴 하지만 이 안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사드. 꼴보수 같은 행태를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이라 근데 이제 그래서 유승민계로 개파가 보인다 이런 어려운 거는 저 이경미 기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8년 상황하고 좀 생각해 본다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친박들이 잘려나간 채 혼자는 아니지만 외롭게 공천을 받고 그다음에 뭐 친박 연대라든가 무소속 연대라든가 이렇게 박근혜 대표를 이렇게 지향하면서 출마했던 의원들이 살아 돌아왔고 그러면 그들을 복당시켜야 된다고 굉장히 집요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복당녀라는 그런 별명까지 붙었었는데요. 만약 유승민 의원이 정말 공천을 받았다 마냥 그래서 출마를 했다. 그러면 자기 밖에 있는 그런 혹시 무소속으로 같이 살아 돌아오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만큼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과연? 근데 그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당선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은 이번에 자신의 영향력을 뭘로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뭐 만약에 탈당이 된다면 그러니까 공천을 못 공천 받는 탈락이 사람이라면? 된다면 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을 하면 이제 일단은 그걸로써 그 파워와 존재감을 본인의 전국에 각인시킬 수가 귀환이? 있겠죠. 네네네. 사설에도 막 나오고 하던데 보수 언론들은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왜 이 심각성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오늘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여다야 구도가 이제 깨지고 다여다야 구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를 또 표명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렇게 하면 뭐 지금 과반도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저 오늘도 어떤 당 관계자 한 분하고 만났는데 이분도 그냥 과반 넘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과반 넘으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던데 김종인은 107석 네. 많아야 되는데 왜 다 낮춰잡지? 그러니까 지금 남는 나머지는 의석은 어디로 간 거야?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남는 의석? 국민의당 40석? 그러면 여당에서 탈당한 사람, 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여다야니까 이게 그 투표가 어디로 갈지 좀 점점 더 이렇게 변수가 많아지고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다여다야가 성립되는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그걸 그렇죠. 영남 지역 빼면은 얼마 수도권에서도 안 몇 개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네. 대신에 이제 그 몇 개가 다른 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영향이 크겠죠. 크다기보다는 어떻게 있겠죠, 뭔가. 이게 사실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약간 계산하기 셈법은 복잡한데 그래도 뭐 150석은 당연히 과반은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 뭐 천행계 무슨 하루에도 1000표씩 떨어져 나간다. 뭐 이제 과장때 셈법이죠. 그게 어떻게 1000표씩 자기가 세볼 것도 아니고. 다만 어쨌든 그 정도로 뭔가 안에서는 뭔가 좀 위기감이 있긴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아직도 총선이 한 26일, 5일 남았어요. 28일인가? 이거 한 달 전 기억하세요? 아무도 한 달 전에 선거구 획정 가지고 싸우고 뭘로 싸운 거 아무도 기억 못 해요. 지금 당장은 이게 이슈니까 이거 가지고 떠드는데 한 20여일 뒤에 총선 투표장 앞 딱 가면은 지금 이 상황 이미 흘러가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지역에서 서로 여야 붙고 서로 싸움하고 이 상황으로 다 몰려가서 결국엔 투표가 되는 거지. 이걸 원하는 게 아마도 청와대나 친박계가 결국 더 그 선거 꾼들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수십 년 이 선거를 해온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25일 뒤를 생각하고 있지 지금 이거는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니 이러고 있었겠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사실 친박연대가 위력을 발휘한 것도 박근혜라는 대선 주자가 있었기 때문이지. 지금 유승민이 뭐 이렇게 박근혜처럼 그 당시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지난주에 2%였는데 유승민 여당 내. 근데 지금 뭐 리얼미터에서 이번 주에서 뭐 17%, 18% 갑자기 확 올랐거든요. 이거 야당 지지자들이 찍어준 거죠. 아니 근데 맞아요. 보니까 여권에서는 유승민 의원 지지도가 낮아졌고 야권이랑 뭐 그 중도층 뭐 이런 데서는 다시 또 올라갔더라고요. 외연학자. 지금 박통희 고도의 전략으로 지금 야당 대항마를 키우고 있는 것도 모른다니까. 야당 표를 갈라먹을 사람을 키우고 있어요. 지난주에서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한 다음에 댓글란이 완전히 폭탄을 맞았어요.
그 정청래 폭탄상으로 그 김남일 기자님이 엄청 그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왜 제 이름을 굳이 한 번 더 말하세요? 그 당사 제가 앞에 비겁해요 이렇게. 정청래 필리버스터 현장 거기 지나갈 때마다 뜨끔뜨끔하지. 저기 김남일 지나간다 이 소리 나올까봐 무서워서 그렇게까지 뭐 유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안심하시고. 그래서 김남일 기자가 사죄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저 사죄 같은 얘기까지. 굴욕적인 표현 쓰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하게 나와야 그렇죠. 됩니다. 뭐 어저께 뭐 본인이 탈당 안 하고 뭐 재물이 되겠다고 하시더만요 보니까. 네, 제가 어젯밤, 그 16일 어젯밤 정청래 의원이 그 당사 앞에서 열린 정청래 구제 필리버스터 현장에 가서 이렇게 그 입장을 밝히는 장면을 봤어요. 그때 한 200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정말 분위기가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10일에 컷오프가 결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매일 오후 5시부터 모여서 필리버스터를 했다 그래요. 이렇게 또 정청래 의원이 희생 제물이 되겠다. 그리고 당을 위해 헌신할 것이고 지원 유세라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입장을 밝히자 지지자들이 막 재고해 주십시오라며 소리를 치고 울고 불고 막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정청래 의원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오늘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오신 이세영 기자님 아는 거 있으면 다 말해보세요. 제가 그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에 한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제 딸내미 유치원 행사에도 이렇게 정청래 의원께서 오시고 하셨죠. 그 정도로 이제 심지어 내가 사는 아파트의 동대표의 남편의 직업이 뭐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구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신 분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람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이 SNS 유저들, 특히 야권 지지층들인데 그러면 이제 이 정청래 의원이 사실 잘못 알려진 게 있어요. 친노다 하는데 친노가 아닙니다. 예. 처음 정치적 출발은 이제 노사모의 반개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거기서 초대 대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17대 총선에 그 열린우리당이 분당을 하면서 그때 이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공천을 신인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탄핵 역풍에 힘입어서 배지를 달았어요. 처음부터 비주류였어요. 486 정치인 중에서도 이제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많은데 이분이 이제 건국대 학부사 출신인데 뭐 전대협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에서 조국 통일위원장도 하고 하셨지만은 이른바 이 486 주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고 그리고 이제 친노라고는 한 노사모 활동을 하긴 했지만은 뭐 일찌감치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췄던 이 부산 팀이나 비서팀도 아니고 뭐 그래서 이제 뭐 당선 뒤에 청와대도 못 들어가고 뭐 이런 분이죠. 역사 현장에 늘 주요한 세력이 있긴 했으나 네. 본인 자체는 거기서 또 핵심이 되지 못했던 그렇죠. 네. 그런 비운의 거군요. 정치인이랄까요. 뭐 그렇게까지 그래서 더 이렇게 튀려고 노력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거기서 전투력이 생긴 걸 수도 있죠. 튀려고 하는 것뿐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음. 독자 생존력을 갖춘 그렇죠. 어떤 네. 조직에 임에 기대지 않고 그렇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정청래 의원이 왜 불출마를 결심을 했을까? 보통 이 말이 많은 정청래 의원이 지난 10일에 컷오프 된 이후부터 거의 침묵을 지켰거든요. 네. 뭐 기자들 전화도 받지 않고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그냥 재심 신청했고 그게 기각이 됐고 이런 네. 과정을 거쳤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왜 이렇게 침묵을 하다가 불출마를 결심한 걸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분의 가장 든든한 자산이 온라인 지지층이잖아요. SNS. 중요한 건 이 SNS 지지층은 마포구에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부. 지역구 기반이 아무리 탄탄하다고 하지만 수도권에서 야당 후보가 기호 2번을 포기하고 출마했을 때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 이렇게 그 팬클럽 20만이라면서요. 그분들이 전부 마포로 이주해 오지 않는 이상 당선 못 되죠. 무소속으로 가서는. 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네. 느꼈어요. 그러니까 단지 무소속 출마했을 때 당선이 된다 안 된다 이것만 따지진 않았을 것 같다. 네. 정치인으로서 이번에 쉬더라도 그 다음에 갖게 될 더 많은 자신의 역할과
그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분이 사실 튀는 행보로 지탄을 받긴 했지만은 원칙을 버리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사실 꾸준히 야당에서 활동을 해왔고 심지어 이제 문재인 대표가 그 취임 초기에 네. 이승만, 박정희 매혹을 참배했을 때도 쓴소리를 하고 일관성을 보여왔거든요. 네. 그런 분이 사실 당을 갈아타거나 당을 버리거나 이건 그러기에는 좀 사실 명분이 약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필요한 곳에 가서 당에 지원 유세라도 하겠다, 지원 네. 유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떨까요? 정청래 의원 오라고 하는 사람 많을까요? 일단 그 온라인 지지층의 특성상 전국 어디에나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 전국 어디나 다 있기 때문에. 네, 어디든 갈 수 있죠. 이 지역구에만 활동 영역이 묶여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죠. 심지어 영남에도 없겠어요. 경주에도 없겠어요. 김종인 네. 대표도 사실 네. 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쓸 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 한 기자랑 만나서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했을 때 16일 낮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서 내가 연락을 못 했는데 좀 쓸 데가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또 정청래 의원이 이 총선 그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 네.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정청래 의원의 과거를 보면 이분이 친노가 아니라 원래는 친정동영이었죠. 예, 그러니까 18대 대선 때 정동영 후보가 결정이 된 뒤에 전국을 따라다니면서 유세를 했어요. 그때 춤추고 하는 이런 동영상도 지금도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 끝나면 대선 국면이잖아요.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이 따라다니면서 선거도 돕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또 이제 총선 끝나면은 또 이 선거법 위반자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우수수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도권도 상당히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재보궐선거에 내보낼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세용 기자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종의 팬덤 정치라고 할까요? 이런 핵심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력을 발휘하여 네. 특정 정치인을 이렇게 키워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점 말고도 이걸 좀 보편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분석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이제 전형적인 팬덤 정치의 하나의 모델을 갖고 가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 유형학에 따르면 독고다이, 돈키호테형. 정치인 유형학이 있나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해 본 바에 따르면 이렇게 과거부터 이 계보를 따져보면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찬종 의원, 유시민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팬덤, 박찬종 모르겠지만 유시민 의원 전 의원만 하더라도 강력한 팬덤이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이제 눈치 안 보고 들이받고 그러면서 또 그게 또 지지층을 열광시키고 결집력을 키우고 이런 정치인의 전형이거든요. 사실 정청래 의원이 이제 사실 뜨게 된 게 조중동하고 싸우면서 뜬 거잖아요. 이 막강한 이 언론 권력과 맞서 싸우면서 이런 투사형, 지사형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이제 보이면서 떴는데 강력한 팬덤을 거느린 정치인들이 이제 정치를 주도하게 되면은 사실 단점들이 많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본인은 계속 이 튀려는 행보 이런 것들에 계속 궤도에 돌 수 있겠죠. 궤도 가속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치인이 좀 더 오히려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이 자기 대중이 원하는 욕구에 맞추다 보면 본인의 성장 가능성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청래 의원도 이번 기회에 다른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정치학 전공자도 아니고 뭐 정당 출입한 지 이제 4년째밖에 안 되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정당 민주주의예요. 이게 그러니까 명만과 몇 사람이 이렇게 여론을 좌우하는 거는 그건 사실 이제 민주주의 초기 단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19세기, 20세기 초에. 근데 정치는 정당이 하는 거지. 열성 지지자를 거느린 스타 정치인이 하지만 버니 하는 건 샌더스 아니죠. 열성 지지층을 건드린 스타 정치 소수였지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정치가 기본적으로 대중을 열광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게 핵심이고 그분은 그런 거 원래 아닌가요? 무소속이었잖아요. 무소속으로 있다가 이번에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경우고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라면은 당의 강령, 정책, 정체성이 위배된 적은 없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거친 행동으로 그렇게 그 당 튀는 지도부의 행보가 방침이 그랬던 있을 거지. 수도 있고 또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거는 좀 사실 자중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는 정당이 해야지 정치가 지나치게 개인기에 의존하면은 이게 자칫하면 포퓰리즘에 빠지죠. 예.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정치적 대의나 이념, 가치, 뭐 지지하는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이 아니라 이제 특정한 정치인의 판단 그리고 발언 뭐 이런 데 휘둘릴 경우에는 민주주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매우 아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네. 한편으로는 뭐 이 취약한 민주주의에서 투사용으로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사실 느꼈고요. 네. 그가 거친 표현을 쓴 거 맞고 뭐 싸가지 없는 진보의 대표 주자로서 이렇게 각인된 것도 맞지만 네. 아쉬웠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분들이 꼭 공천에서 배제됐어야 됐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제가 첫날 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정치는 잡놈도 하는 게 정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는 문재인 같은 이런 그 선지자 그리고 이 또 전문 관료 출신들, 학자 출신들 그리고 뭐 이 전문 직업 정치인들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사실 정청래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박지원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잡놈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정치인데 이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선거 구도에 뭐 위배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네.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것도 네. 모호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기준일 때가 많죠. 근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정청래 의원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선행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정봉주라고 하는 이 뭐 미권스라고 있잖아요. 예, 네. 미래 뭐죠? 미래 이게? 권력을 네, 아무튼 그 강력한 그 온라인 팬덤에 기반해서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도 무시 못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그 모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청래 의원이 두각을 나타낸 것도 이 온라인 네트워크예요. 국민의힘이라는 게 이제 온라인에서 조직되고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그 대통령 지원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정청래 의원도 아마 이제 정봉주 모델을 따라가지 않을까. 뭐 SNS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가용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 정치에서 영향력들을 계속 발휘해 나가는 이런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네,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3.15 3월 15일에 있었던 새누리당 이 공천 칼바람이 앞으로 정말 유승민 의원에게 어떻게 향하게 될지 이 방송이 업로드됐을 때 유승민 의원은 공천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지. 뭐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그 총선 현장에서 뵙겠다고 했으니 그러면 4.13 총선 현장에서 야당의 후보들이 있는 자리에서 힘차게 또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네요. 네, 네. 뭐 저도 좋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